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할 수 있다라고 의사를 제기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함께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담에 앞서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와서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서 연구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8.9%, 부정평가가 68.5%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하면서 3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정당 지지율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6%포인트 상승하면서 43.5%, 국민의힘은 1.7%포인트 늘면서 33.8%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0% 밑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 갤럽 조사도 그랬고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원인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게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저희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구성했던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의 세대 간의 세대 연대가 붕괴됐다라는 것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할 때 이 징계가 많은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저희 당의 지지층이 쪼개졌고 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또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지지층의 실망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여러 정책이나 민생 관련한 조치들이 유효했다면은 지지율이 견조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당의 세대 갈등 내지는 이준석 대표라는 인물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30%대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28%와 31%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데 일단 추세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30%대가 무너짐으로써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이거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 30%로 가면 3명이 앉아있으면 2명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사람을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 더 결정적인 건 25%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4명 중에 3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는 압박은 더 크기 때문에 추세선과 함께 그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같은 질문입니다만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도교의 무위라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보통 옛날엔 호들갑이라도 떨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장관들을 불러다가 질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부 다 사표를 모아가서 사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심각한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제스처들을 취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문자 말씀하셨지만 받고 나서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틀 동안 고생했겠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선 화가 확 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보니까 사실 이제 비대위로 구성으로 대통령이 마음을 돌렸구나를 비추어하는 것인데 대통령님이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이게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내가 좀 긴장해야 되겠구나. 걱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신호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늘 처음 나온 게 지방으로 휴가 가는 거를 지방 안 가고 서울에 있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지지율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처음 보인 반응인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대통령이 액티브하게 반응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 없다. 무위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는 것은 있죠.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각
장관들의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신속하게 진행하자. 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지율과 관련돼서. 네.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으로 가지 않고 서울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휴가 이후에 어떤 메시지라든지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지 그게 어떻게 보면 여론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주일간의 사이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국민의힘은 좀 다급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을 일단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 내려놓은 건 아니죠.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 게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좀 실린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분위기가 어쩔 수 없던 겁니까? 뭐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여러 가지 뭐 검수완박 합의라든지 뭐 이번에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과거에 그 구급 채용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에 상처를 많이 입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에 좀 뭐 주류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대통령실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원한다라는 이제 메시지들이 전달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도 더 좀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우스꽝스러운 부분은 직무대행은 그만하고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요? 이 예를 좀 들자면 저희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런 예를 들었던데요. 대통령이 그 거리가 되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만하고 싶은데 국무총리는 계속 하고 싶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저희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대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유지하면서 직무대행은 그만두겠다. 이거는 당연직이라는 그 원칙상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제대로 권한을 내려놓고 일부 후퇴를 하시려면 원내대표도 깔끔하게 물러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질문을 드릴게요. 비대위 체제를 아까 윤 대통령의 심증 아니면 내부적 리더십도 있지만 비대위 체계를 원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만약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윤핵관 내부에서의 기싸움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이 또 사실은 어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초로 선언했던 배현진 의원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과 상의한 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 애시당초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수고했다라는 보도가 있은 직후 그날 저녁에 일부 보수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뜻은 그게 아니고 비대위로 가는 거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림을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원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내에서 힘을 모아가야 되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이 이건 내가 대통령님하고 상의하고 온 말이니까 이 방향으로 갑시다. 저 방향으로 갑시다. 싸우고 있는 사이에 이 자중질환이 국민들께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죠. 예. 일단 대통령은 당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라는 입장인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시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런 어떤 임시적인 직무대행 체제로 끌고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걸 6개월 동안 버텨낼 수 있겠느냐. 당의 자중질환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그게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예. 비대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고 비대위를 꾸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는 이제 더 이상 당대표하지 마 이런 의미는 아닙니까? 그거야 뭐 얼마 전에 원내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문자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당과 이 당정과 뭐 대통령실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여당의 최대 주지인 대통령이 저 당대표는 안 되라고 공개적으로 뭐 그것이 감정을 실어서 한 것이든 아니면 공개를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기정사실화가 된 거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있을 당대표를 마무리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난 그래도 끝까지 할 거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이대로 마무리가 되고 뭐 비대위가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지금 현행 룰대로 하면 내년 6월에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비대위를 만들면서 당원들 억지로 고쳐서 24개월짜리 당대표를 뽑겠다 이러면 또 달라지지만 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그러면 난 털고 나가겠다고 나간 상태에서 내년 6월에 재도전을 하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가 비대위를 한다라고 하면 네.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대위 체계로 6개월 이상 끌고 간다라는 것도 또 어찌 보면 부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비대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당내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다시 못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은 사실은 저희가 비대위 막 이렇게 어렵게 막 당원 당규 해석해가면서 안 하고 네. 원내대표만 바꿔도 됩니다. 아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가 당연직 직무대행이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만 지금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나오는 오선 중진 다른 분으로 교체하면 그분 체제로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퇴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궐 해서 뽑아가지고 최고위 진영 다시 갖추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굳이 비대위를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 지도부의 완전한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당내에서 일부 있지 않나. 즉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교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비대위가 구성될지 안 될지 논란이 있지만 뽑게 된다면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뽑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모시고 올까요? 전 뭐 이런 상태에서 오래 갈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짧게 하고 갈 그냥 중진 의원으로 맡겨서 어느 정도 기간을 소화하고 전당대회를 새로 치를 텐데 그 전당대회에서 24개월짜리를 뽑을 건지 아니면 잔여 임기인 10개월짜리 뽑을 건지 정도만 논점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계신데 네. 세상에 여당의 비대위가 있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버금가는 외부 비대위원장을 들여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외부에서는 안 할 것 같다.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비대위가 성격이 애매합니다. 저희가 선거를 졌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지난번 4.7 재보궐부터 생각한다면 세 번의 승리를 거둔 당의 비대위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도 이걸 어느 방향 혁신형 비대위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결국 관리형 비대위에 머물 텐데 네. 그러면 외부에 명망이 있는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분들은 안 오실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 뭐 관심 없다라고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외부 인재 모셔오기는 더더욱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와중에서 그러면 민주당의 우상호 대표가 굉장히 힘을 얻어 보여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임기가 이대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관리를 잘 마무리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일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 여당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사실은 우상호 위원장보다 이재명 후보의 입을 사람들이 더 많이 바라보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을 얘기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지지율과 관련해서 무의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쇄신 요구에 대해서 일주일 휴가 기간에 고민은 좀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떤 쇄신안이 나올까요?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비대위 얘기도 비서실장.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시작한 지 2달 조금 더 된 비서실장한테 물러나라는 것도 참 가혹하다면 가혹한 일인데요. 문제는 정무적 기능을 담당할 사람을 보강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뭐 저희 당에서도 평도 좋고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경제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무적인 기능이 약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 정무수석도 좀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통령실 내에 정무 기능을 강화할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서실, 정무, 또 홍보 라인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정의 굉장히 긴밀, 그러니까 옛날 청이었는데 요즘은 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통령실과 당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였어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보좌진들, 그다음에 의원들, 전직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좀 많이 집어넣어서 국민의힘의 색깔로 운영을 해야 양쪽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지금 구성을 보면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권력, 예산 관련돼선 내 검사, 내가 같이 일해온 식구들이 맡고 그 외의 분야는 전부 다 기재부가 맡는다. 그러니까 뭐 김대기 비서실장, 정책실장도 기재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무수석 지금 지적하셨지만 전 정무수석 이준석 대표 징계받은 다음 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러 올 때 말고는 그분이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며칠 전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첫 번 인터뷰를 임기 70일 만에 처음 하지 않습니까? 기자실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런 좀 교류를 하려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데려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을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당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지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려고 하실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뭐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실에 국회, 즉 국민의힘 사람들의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일단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뭐 직접 이렇게 살을 맞대고 교류해본 세월 자체가 사실 짧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는 여의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정치인들이 사고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직업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보셨을 때 좀 검증된, 직접 경험해봤던 인재들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통파 관료들을 선호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선호와 별개로 핵심적인 정무 라인 몇몇은 조금 더 국민의힘 사람 내지는 여의도 문법을 아는 사람으로 채울 필요는 있다. 물론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전무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조금 더 높일 필요 있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봤습니다만 지난주엔 이 문제가 없었나요? 있었던 문제거든요. 네. 딱 이 결과만 그렇지 다른 결과도 지난주에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님 지금 휴가를 가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라는 정도나 아니면 조용히 갔어야지. 지난주만 해도 대통령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휴가 많이 가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막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이 대통령실 보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휴가 가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응원합니다. 네, 예. 30과 대통령이 꼭 말씀하실 네.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예, 아닙니다. 30과 28도 다르고요. 이번에 그 휴양지 방문 전면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다 잘 재구성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하나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사람 많이 만나셔야죠. 그리고 평소에 만나기 꺼려했던 분들도 만나시고 이런 게 뭐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 있는 지도부들도 아니면 야당의 좀 오래된 원로들을 좀 몰래 만나다가 들키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이분이 지금 많이 들으시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평소에 진영이 아니던 분들을 좀 많이 접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야당 원로들 만나다가 몰래 들키는 건 뭐 아주 좋고요. 네. 이게 협치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야당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당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여당 내에 좀 소신 있는 사람들, 좀 쓴소리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우선순위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꼭 만나셔야 되겠네요. 저는 뭐 막상 만나면 쓴소리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는 아까 전에 만약 비대위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없겠습니까? 아니면 법적 조치나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저는 법적 조치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6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한번 참았죠. 그런데 이 비대위 체제라는 것은요.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될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아니 저희 당의 최고 권력의 원천이 누구겠습니까? 사실 당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원들이 전당대회라는 최고 의사결정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이준석 대표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당하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 하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뭐 무슨 전국위원회니 의원총회니 이런 데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민주주의 정당성을 박탈해 버린다? 이거는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건 보면 이준석 대표를 선출해준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도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알지만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고 저는 승소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근데 법적 대응을 하면 다음 전당대회 때 나오기가 조금 껄끄럽진 않을까? 그것에 더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맹렬하게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번에는
그 제명 등의 조치를 좀 취할 거로 봅니다. 즉 다시 더 강한 더 조치를 할 강한 거다. 조치를 취해서 현재 거리인 것을 사고로 바꾸는 조치를 이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예, 법적 쟁송으로 가는 전 실익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근데 뭐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사정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얘기가 워낙 길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좀 강한 발언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자기와의 싸움의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머지 두 후보와 좀 뭐 예를 들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1대1로 좀 호각세를 이루면서 흥행을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혁신, 자기와의 싸움 이렇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현재로서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 어디랑 선을 그을지를 사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 정부에 각을 세우는 얘기를 많이 한다. 예, 더 세우고 정치 혁신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과 이 성격을 규정하려고 하겠죠. 예. 어떻게 아니, 뭐 들으십니까? 네. 정치 혁신이나 뭐 개혁에 관해서 센 얘기를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 정치 더 강하게 혁신되어야 되죠. 저도 뭐 국민의힘 혁신위원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양당 모두 혁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과한 언행을 하시는 게 개혁이나 정당 혁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이번에 법인카드 그 참고인 조사받던 분, 사실 개인 카드로 긁으시고 나중에 이제 취소하고 뭐 이런 분이시죠. 단순 참고인이 아니고요. 또 배모 사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의로 된 집에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명 의원과 같이 뭐 회의를 하던 자료 사진까지 나왔고 그렇다면 이런 분이 돌아가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책임을 통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진중한 자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무당의 나라냐, 뭐 장풍 내가 쏘냐 이런 식의 굉장히 가벼운 언사를 내놓으시는 거는 저는 이재명 의원이 스스로 자기의 격을 떨어뜨리시는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저소득층 얘기도 또 나왔단 말이죠. 박용진 의원이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긴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이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데 그럼 민주당이 저소득층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과 전선을 긋고 지금까지 운동을 해왔느냐. 이제 그 점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안 도와준다.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재명 의원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이 중상소득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로 방향을 돌리자는 뉘앙스의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신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은 굉장한 당내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민이 왜 우리만 몰라주느냐라는 접근보다는 네. 왜 우리가 서민의 마음을 몰랐는지에 대한 반성을 더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박용진 의원이 잘 지적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재명 의원의 얘기는 서민들 또 저학력층이 우리를 왜 지지해주지 않냐, 언론 탓이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남 탓하는 문법이거든요. 사실 이재명 의원이 대선과 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친서민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못 여셨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다. 오히려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문법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좀 교육 덜 받으시고 돈 적으신 분들이 언론에 속아가지고 우리를 안 뽑은 거야. 거기 뭐 국민의힘 뽑은 거는 언론 탓이야. 이게 지금 한 정당의 대선을 책임지고 앞으로 당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분이 할 만한 그런 언사입니까? 너무 가볍다. 저는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그래도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뭐 이변은 없을 것 같이 전망이 되네요. 워낙 여론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치상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의 단일화는 불가능합니까? 안 하게. 물론 이제 앞으로 일주일 더 봐야 되겠지만 네. 박용진 의원이 의미 있는 성적을 올려서 강훈식 의원을 설득하면 모르겠을 때 강훈식 의원도 지금 충청권의 맹주로서 자기의 또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당대표의 당선보다는 도전을 제대로 하는 것에 전 의의를 좀 더 두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의 언론을 자기가 막는 단일화를 굳이 할 이유를 이것이 단일화해서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권력을 분점하는 것에 참여한다라면 뛰어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 의원과 각을 세운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사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저도 아주 막판에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해도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전체적인 국면입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단일화가 조금 더 폭발력이 있으려면 강훈식 의원이 이기는 형태의 단일화가 되면 저는 조금 더 폭발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지도 어느 정도 많이 소비되셨고 좀 새로운 이미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강훈식 의원이 그런 식의 과거에 뭔가 이준석 대표가 확 치고 올라왔던 식의 바람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좀 지리멸렬하게 앞으로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